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미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채팅방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동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IT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이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결정하는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엿새 만인 오늘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정부가 그 비수도권 위주로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었잖아요. 네. 2,000명 중에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면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정원 50명이 안 되는 미니 의대가 대폭 증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네, 특히 울산의대 교수들이 오늘로 예정된 배정안 발표를 미뤄달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발표를 하든 언젠가는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미뤄서 의미가 있나 보니까 이게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고 그 후에 이제 발표를 해달라,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 회의 열고 사직서 제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또 동참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 어제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이건 논의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의료계에서 나온 중재안이긴 하지만 또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이 내놓은 제안인데요. 정부가 하는 그 5년 동안 연 2,000명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5년 뒤에는 상황을 다시 봐서 증감을 다시 결정을 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 1,004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다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정원의 평균 값을 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홍승봉 회장은 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372명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대 배분을 하면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이 정년 후에 연장 근무를 하고 또 주말에 다른 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띌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측도 이건 단독 의견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의료계에서 중재안이 나온 어떤 제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서로 이게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의사들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런 점을 설파를 했고요. 또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뭐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라거나 단계적으로 점차 조금씩 늘려가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부정적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관을 조기 복귀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빨리 좀 인력을 차출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제대하기 전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조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군의관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 후에 근무할 이런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현장 건의도 있고 하니까 국방부와 정부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공보위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1차 파견했을 때하고 달리 조금 더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들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의협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 후보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박명아 서울시 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정운용 인도주의 실천위 의사협회 부산 경남지부 대표 이렇게 5명인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쭉 말씀드린 거는 많이들 들어보신 이름일 네. 거예요. 그만큼 이번 사태에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사람들인데 이 5명 중에 정운용 대표만 증언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4명은 반대 입장 그리고 강경파입니다. 이미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고 박명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가 본인이 이제 뭐 회장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내놨거든요. 그렇게 뭐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으로서 또 어떻게 표를 준 사람들한테 행보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기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건데 선거에 앞서서 의협은 또 입장을 밝힌 게 정부를 향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 증원 인구 이 배정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의사단체 향후 대응에도 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이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상계 100병원이 교수들에게 급여 반납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또 참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서울 대형 병원들마저 경영난에 빠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 상계 100병원 여기가 교수들에게 급여 반납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의서에는 의료 사태에 따른 우리 병원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의 그 자의에 따라서 반납하고자 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납 기간은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반납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 이걸 동의서 제출자가 선택을 해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인재학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좀 위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동의자에 한해서 받기로 한 것이고 실제 반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각 병원들이 비상경영 체제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책임 교수들이 스스로 이런 의제,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고 자발적인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번에 2배로 1,000억 원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하는 실정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21번째 민생 토론회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 물레동에서 열렸고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선언을 한 건데 이 공시가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우리가 뭐 종부세를 내기도 하고 재산세도 그렇고 건보료 책정되고 기초연금 이렇게 해서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네. 이거를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35년까지는 90%로 끌어올린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두고 이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이 오르자 전임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쉽게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억 원 집을 한 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가 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현금화하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자녀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을 할 수 있거나 또 이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 보내는 분들이 복지에서 제외될 위험 이런 부분도 높다라는 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뭐 구체적인 대안 없이 불쑥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취지는 그래요. 경기도 어렵고 집 한 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니까 이걸 낮춰주겠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구체적 대안이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거는 조세 포퓰리즘이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이렇게 주제를 실었는데 이렇듯이 보수신문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꾸준한 기조이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좀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2년 연속 이어가다가 중간에 원점 재검토로 가더니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선 직전에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용역이 발표가 나고 나서 어떻게 좀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하고 총선 직전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67개 조세와 연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음으로는 정부가 이 세 부담 경감 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고 공시가격 제도의 기능적인 측면은 또 간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땜질 처방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이 관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어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관건 선거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조국 대표는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보도 못한 수백조 원 국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면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야기도 안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통한 걸까요?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고요? 통한 거면 좋을 텐데요. 예, 일단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 10개 소매 가격이 전 거래일인 15일보다 8.4%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사과 10개 소매 가격도 전날과 비교를 했을 때 11.9%나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가격이 하락 전환을 했다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사과, 배 출하량이 하루아침에 늘어났다거나 뭐 유통구조를 개선한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지원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인데 또 도매가루는 여전히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체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건데요. 이게 전달 뭐 몇 달 전하고 비교해서는 낮아질 수 있을진 몰라도 당장 하나 사 먹기에는 절대값으로 비싸진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얼마나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최대 10% 낮추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와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식품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먼저 CJ제일제당이 다음 달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세 종류 가격을 평균 6.6%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의 결정이고요. 이번 결정이 이게 그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CJ제일제당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불과 몇 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인하 결정입니다. 물론 국민들 고통이 커질 때 기업들이 그 사이 큰 이윤을 냈으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은 환영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게 정부 압박에 뒤늦게 결정한다는 느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고요? 네, 밀가루에 이어서 다음 목표는 설탕과 식용유로 보여집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제당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이렇게 국내 3대 제당업체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합의를 통해서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담합이 있었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죠.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지난 2007년에도 이 설탕 제조사 3사가 담합 혐의가 드러나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식품업계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가격이나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설탕은 아직 오름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 앞두고 기업 손목을 비트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하나로마트에서 언급한 대파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지난 18일에 윤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때 대파 한 단을 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875원짜리 대파 한 단을 요즘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도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지금 최근에 대파 한 단이 4,000원까지 치솟은 때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온라인에도 100g당 875원인 걸 보고 말한 게 아니냐. 한 단이 아니라. 아니면 875g인 걸 보고 가격으로 말한 게 아니냐. 4,000원 넘던 게 하루 만에 800원대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야권에서는 논평까지 냈을 정도로 진실 게임이 불거진 건데 그 후에 이제 밝혀진 게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파는 대파 한 단 값은 실제로 875원이 맞았습니다. 그 하나로마트는 그 정부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납품업체의 단가도 지원해주고 소비자들에게 쿠폰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들 손에는 800원대 대파를 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통업체가 일주일 전까지는 한 단에 2,760원에 팔았고요. 네. 대통령 방문 전에 1,000원으로 가격을 내렸고 그 당일 방문 당일에 875원으로 가격을 더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림의 떡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대통령 한번 와줘라. 거기 도대체 어디냐.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대통령이 이제 매장 한 군데만 보고 현실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볼게요. 북한이 오늘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네, 조선중앙통신 오늘자 보도인데요. 어제 오전 오후에 걸쳐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또 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인민군대의 작전상 요구로부터 출발을 해서 ICBM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들이 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겠죠. 네. 북한이 처음으로 분출 시험을 진행한 게 지난해 11월이고요. 올해 1월에 비행 시험에 나섰고 또 이번에 이렇게 엔진 지상 시험을 다시 추진을 했다는 건데 조만간 이렇게 새롭게 시험 장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또다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또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곡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면서 서창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분기점 진출 차로에 작업하면서 뒤로 1km가량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호정 2교에서 차량 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신갈 분기점과 남사 진입 부근에서 속도 더디고요. 이후 옥천 터널 안 1차로 막고 공사하는데 이 여파로 금강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서울 쪽은 경산 부근 4차로에 낙하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추풍역과 황간터널에서 각각 2개 차로씩을 막고 공사 중입니다. 옥산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또 정체는 수원 일대와 양재부터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사건인데요. 오산경찰서 관할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30대 가해자 성범죄 전력자입니다. 근데 13살짜리 그 아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휴대폰 좀 쓸까라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자기 번호를 찍었으니까 번호가 자기 휴대폰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휴대폰으로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톡으로 우리 친구 좀 할래요? 이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사건화한 건데 문제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경우 이 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됐는데 이게 성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아니에요? 예, 미성년자 유인 미수가.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명확히 성범죄 의도가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이거를 성범죄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도 못하고 일단 그럼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피해자한테 아이한테 스마트워치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이 가해자의 핸드폰도 압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속도 안 되고 영장도 안 나오는데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있고 그거를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가해자는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네. 네, 그 사건이 벌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의 법 체계가 이제 의도를 명확히 따져갖고서 물론 오산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법 적용 자체를 형일 변경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걸 시도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범죄자 이알림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자 전력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성범죄 이알림에 공개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사람의 범행 당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처벌을 받을 때 검사가 이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전자발찌는 차여지지 않고 알림에만 올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그 정도 위험하면 전자발찌 채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 범행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범죄자는 분명히 이 아이들의 패턴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성범죄자들한테 외출 제한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출 제한이 몇 시에 걸릴까요? 야간에 걸립니다. 야간에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험 시간에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맞춤으로 제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였기 때문에 예. 그 위험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들이 움직일 때, 그렇죠.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부모의 어떤 보호를 받는 곳 빈 공간일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생각으로는. 네. 근데 그 사법기관에서는 그 생각을 못 한다. 안타깝네요. 네. 네, 어쨌든 이 가해자는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성범죄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뭐 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근데 저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상 정보가 다 공개가 돼도 지금 네. 공개되는 방법 자체도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실제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지만 너무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워요. 어렵고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와서 핸드폰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좀 공의를 공손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년자에게 접근한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49살 남성이 나이를 고등생에게 접근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MBC의 뭐 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네. 저 미성년자 아이가 뭔가 자기 방에서 뭔가 계속 그 생전 처음 보는 폰으로 누가 뭘 많이 하는 걸 부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왜냐면 그걸 사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예에서 추궁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성인 남사라서 처음에는 계속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21살, 그다음에 36살, 끝내는 49살. 그리고 좀 만나자라고 네. 했더니 아니 장모님 생일이어서 못 만난다라고 하니까 그걸 듣는 부모가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장모님 생일? 근데 우리 딸은 왜 만나? 네. 이건 성범죄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채팅 상황에서 이 아이는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그 가해자가 얘기해 주는 대로 10대 후반 19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좀 주면서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입을 막은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방식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도 이게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오픈 채팅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연구에 의하면은 여성가족부의 의뢰에 수행한 겁니다. 근데 톡으로 보통 15.2%, 카톡 오픈 채팅방이 12.1% 정도니까 사실 적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실제로 어떤 뭐 성매매라든가 통신매체 이용 같은 인터넷 채팅으로 이용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도 그리고 랜덤 채팅이라든가 오픈 채팅 특히 랜덤 채팅보다는 오픈 채팅 쪽에서 상당히 많이 뭐 성매수라든가 아동 성매매 유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규제의 사각지대 이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카카오톡 자체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 오픈 채팅방 사용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관리 책임을 일단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있어라고 해서 책임을 묻고 뭐 벌과금을 부과하고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아이들한테 오픈 채팅방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걸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는 같이 배울 수 있는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라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통로를 차단한다고 해도 또 다른 경로가 드러날 것 네. 같기도 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과 수요를 같이 가야 된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주 많거나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제한되어 있는 숫자가 아주 위험도 높은 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스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것이 국가가 관리해야 되죠. 국가 경찰이 관리를 하든 아니면 검찰이 관리하든.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안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그 통로 차원은 수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채팅방에 대한 여러 가지 차단 장치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인 성범죄와는 다른 좀 특이점들이 많다면서요. 이게 이제 미성년 성범죄는 보통 셀렉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선택적 성범죄란 말을 쓰거든요. 네. 선택적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성인들의 공격성은 낮고 아이들만 공격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또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대한 공격성이 선택적인 경우 있고 네. 10대 중반이 이 범죄자들도 자신의 범죄성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는 매우 뭐라고 하나 이 오빠처럼 접근해서 친근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10대 후반 같은 약간의 카리스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고 각각의 범죄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유형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알고 거기를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형태가 실제로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범죄라면 다 그냥 접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성범죄가 존재하면은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좀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성범죄는 없어. 접근하면 안 돼. 무조건 보호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네. 아니죠. 보호는 좋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거를 골라낼 수 있게 하는 게 보호가 아닌가요? 무조건 이거를 백지 차원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랑 혹은 이걸 먼저 경험했던 서구 선진국이랑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네. 미리 그쪽은 그걸 알려주면서 그걸 좀 이제 차단할 게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교육이 좀 잘 돼 있나 봐요. 그렇죠. 결국은. 그걸 이제 저 학교 정규 수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그 과외 시간 같은 데도 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이런 관리 부분에서는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라는 관리가 있고 네. 아동 성범죄자 관리는 사실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이런 고위험 범죄자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이 한국형 제시카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성범죄자 관리 문제 좀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수평 공간인데 네. 우리는 수직 공간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그쵸.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상가가 위층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몇 미터 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수평 수직까지 다 포함해서 위험성 동물까지 다 포함한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제출된 건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기 국회에서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거리로만 돼 있잖아요. 미국식 기준. 미국식은 넓은 땅덩어리니까 수평거리 기준에서 1km 오면 안 되는 거. 우리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1km면 얼마나 되니까. 그렇죠. 그건 한 두 개 동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해외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외는 이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유인 미수입니다. 성범죄. 미국은 그게 성범죄죠. 이미 의도가 갖고 있다고 그렇죠. 하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미성년자 범죄의 네. 아동 범죄 한해서는 의도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의도를 명확하다면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는 대부분 종신형이거나 아니면 30년 이상입니다. 종신형이다. 예, 예. 네.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동양화에서 사군자라고 하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을 말하지요. 이 네 개의 소재는 고결함을 상징하면서 문인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소재들을 가리켜서 매란국죽이라고도 하는데 사군자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란국죽으로 선비의 기계를 드러낸다 같이 고결함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추위에 잘 견디는 매화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사군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이렇게 세 개를 통틀어서는 삼우라고 부릅니다. 삼우는 삼자에 벗우자를 쓰는데요. 추운 겨울에 새 벗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한 폭의 그림에 그려서 송중매 또는 세한삼우라고 해서 옛부터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이 삼아왔습니다. 참고로 삼우란 단어는요, 삼익우와 삼손우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삼익우는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벗이란 뜻으로 심성이 곧은 사람,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릅니다. 이와 반대로 삼손우는 사귀면 손해가 되는 세 종류의 벗이란 뜻이고요. 편벽한 벗, 착하기만 하고 줏대가 없는 벗, 또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벗을 이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돼 춥거나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9도에 머물며 한 자릿수에 그치겠고요. 세종, 대전, 광주, 제주 10도, 대구 11, 부산 13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 분포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오늘까지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지금 발효 중인 곳이 서해안과 전라권, 경상권 일부, 제주 쪽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대부분 해상도 모레까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전국이 무난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는 비나 눈이 좀 더 내리겠고요. 눈으로 1에서 3cm 더 쌓이겠습니다.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충북 북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고 전남과 경북, 제주에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충북 일부나 경상권, 전남 일부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다른 지역도 메마른 날씨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등 중부지방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경남, 제주는 일요일까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6.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건강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증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늘 발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곧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20여일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선적의 화학제품 수송선이 오늘 오전 일본 앞바다에서 전복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승선했으며 현재 4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가운데 하나 바로 김인데요. 그런데 이 김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김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를 봤더니 마른 김 100장의 도매가는 9,620원입니다.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등한 수치고요. 이렇게 김이 비싸지다 보니까 일부 식당에서는 김을 기본 반찬에서 빼는가 하면 맘카페에서는 아이들 먹을 김을 쟁여두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김값 상승에 왜 이런가 싶더니 세계적인 김 열풍이 불고 있어서 수출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김은 지난해 수출액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수출량은 늘었지만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채취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김이죠. 원초는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수온이 오르고 병충해가 확산되면서 원초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쁠 때 끼니로 김밥 많이 사 드실 텐데요. 김밥용 김의 경우 원초 함량이 많아서 가격 상승 영향은 더 큽니다. 통상적으로 김은 1년치 원초를 한 번에 수매에 사용하다 보니까 원초의 가격 변동이 생기지만 올해는 공급 자체가 줄면서 매달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네. 채소에 이어서 김까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에선 재료값 부담에 식단을 축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올해는 물가 속에서 이제 김마저 오르니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무료 급식소입니다. 강동구 무료 급식소 행복한 세상복지센터도 요즘 고기나 달걀 반찬은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급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34년째 무료 급식을 해온 사랑의 식당은 몰리는 이용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서는 이 증명서를 확인하고 밥을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나 민간 후원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식료품 가격은 지난달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를 제한하거나 식단을 축소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로식당 지원 단가는 아동급식처럼 물가와 연동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AI가 화두인데요. 이 AI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젊은 교사들 중에는 학생 수십 명의 생기부 작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생기부 작성 프로그램 중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돕는 AI가 가장 인기입니다. 조회수 160만 회를 넘었고요. 저도 오기 전에 살짝 사용해봤는데 학생 특징을 키워드로 몇 개 넣었더니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함, 예의 바름, 착함이라고 넣으면 수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바르고 진지하며 항상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해당 항목 최대 분량인 500자를 금방 채울 수 있게 되고 교우 관계가 좋고 사교적이다 같은 평범한 문장을 다양한 표현으로까지 바꿔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비판을 피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학생이 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주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생기부가 입시 전용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교사가 생기부 작성에 AI 도움을 받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신입생을 받을 때 80%가 생기부로 선발을 하곤 하는데요. 학생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기부를 교사가 직접 쓰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 때문에 대학 또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챗GPT가 만들어준 일반적인 문장만 묶어서 넣기 한 것은 일종의 표절이고 대학에서는 생기부도 유사도 검사를 돌려서 챗GPT가 작성한 문장을 가려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상위권 학생들의 생기부엔 학교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챗GPT로 분량만 늘린 생기부는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교사들은 없는 일을 꾸며내는 게 아니고 생기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고교 담임이 자기 반 학생과 수업을 맡은 학생들에게 써야 하는 생기부 분량은 모두 10만 자에 육박합니다. 대전의 고교 교사 박모 씨는 애들마다 1년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쓰다 보면 하루 5시간씩 한 달 넘게 써야 하는데 챗 GPT 프로그램에 학생 특징 키워드를 넣고 기본 분량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학생의 보고서 내용 등을 추가해서 수정하면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교 교사 이모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없는 학생인데도 다른 학생들만큼 생기부 분량을 안 써주면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어차피 매년 생기부 창작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챗 GPT에 맡기니 편하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국가대표를 지낸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직 KBO 리거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만큼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오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앞서 10일입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오재원 선수는 빠른 발을 앞세운 주루와 수비력이 돋보이는 선수로 호평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특히 근성과 승부욕이 대단해서 두산 베어스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선수인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소위 믿고 보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오재원 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무슨 말이냐 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1월에서 2월 일본에서는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확진 사례가 총 37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75명 중 2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 구균의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STS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고요. 연쇄상 구균은 비말, 신체 접촉, 그리고 손발, 상처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주로 어린이에게 인후통을 유발하지만 보통은 증상이 없어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혈성, 인후염, 그리고 편도선염, 폐렴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부전,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은 최대 30%에 달하죠. 올해 일본 내 STSS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이 더 되는 건 2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행 가실 때 이 부분 한 번 더 꼭 체크하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최근 SNS에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 계속돼서 사과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광주광역시 한 쇼핑센터 내 식당 간판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의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안산이 언급한 곳은 일본식 전골 전문 선술집이고요. 스페셜 나이트라는 곳입니다. 해당 가게가 있는 곳은 트립 투 재팬이라는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인근의 점포들이 모두 일본풍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자 이 업체 대표는 다음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고 저희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며 저를 비롯한 점주들 또한 매국노가 됐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악플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연대에서도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안산 선수를 고소했는데요. 안산 선수가 다소 경솔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만약에 사과의 글을 올리게 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안산은 19일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의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선술집 체인점 대표님, 점주분들, 관련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일정상 대표님을 대면하기에는 어려웠다.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님께 꼭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요즘 반려동물, 반려식물 못지않게 반려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돌입니다. 생명은 없지만 이름을 부르고 함께 산책도 하는 등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반려돌 유행을 조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로한 한국인들이 펫락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유행한 가상 장례식 체험이나 멍때리기 대회처럼 바쁜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또 하나의 특이한 방법이다라고 봤습니다. 산업화된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장을 견디고 있는 한국인들이 긴장을 풀고 위안을 얻기 위한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 안에는 돌이 사람 말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종종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한 30대 직장인의 인터뷰까지 전해주는데요. 반려돌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K-팝 아이돌이 자신의 반려돌을 TV에 공개하면서였습니다.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운다는 개념이 사실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거는 아닙니다.
1975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한 광고회사 중진이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처럼 판매하는 펫락을 보이면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다만 당시에 미국에서는 펫락이 선물 받는 사람을 놀리려는 일종의 장난처럼 유행했던 거와 달리 한국에서는 고요함과 정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반려동물 보조치료 전문가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개인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중국에서 판다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중국 시안의 판다 연구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방사장 출입문을 두드리는 판다를 향해서 사육사가 긴 철제 삽을 이제 휘두릅니다. 관람객들은 너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판다가 사육사 쪽으로 다가가자 두세 차례 삽을 더 휘두르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해당 연구센터 측은 관리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해당 사육사를 해고했습니다. 다만 판다를 검사한 결과 외상은 없었습니다. 판다는 중국에서 국보급 동물로 통하거든요. 중국에서 사육 중인 판다는 약 700마리. 그런데 개체수가 늘면서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도 2014년 중국에서 사육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연구센터 측은 학대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쑤성에서 사육사가 대나무로 판다를 툭툭 때리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고 당시 동물원 측은 해당 사육사의 업무를 정지시켰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 역시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다 사육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은 중국인들의 각별한 판다 사랑을 방증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쭉 받아온 푸바오도 다음 달 중국의 스촨성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만큼 아무 탈 없이 사랑받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IT 업계나 플랫폼이나 게임 회사 60개 정도 상대를 이제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에서 여기서 무려 238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어요. 근데 특히나 눈에 띄게 는 거는 게임 업체에 성희롱 사례가 많이 보고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교육 내용은 성희롱이 어떤 거에 해당되고 성희롱하면 어떻게 되고 조치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교육인데도 아직까지 그 성희롱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균열을 조금 내는 판결이 있어서 그거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이제는 성희롱이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법에서는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법의 정의 규정을 제가 풀로 한번 다 읽어 드려볼게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성적 언동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행동들이다. 그다음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니까 행위자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직장이라는 데니까요. 직장 내의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용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뭐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제 이때 성적 언동이 단 1회여도 성희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한 행동이더라도 그 듣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네. 뭐 내지는 뭐 피해자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성희롱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가 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례 보고가 돼 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쪄 보인다. 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가치에 따라서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서 해당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요. 여직원 면담하는 과정에서 화장 좀 해라.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네. 뭐 해당 직원의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가해자가 의도성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 나중에 좀 정상 참작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에요. 가해자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희롱 성립 요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피해자가 그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이는 거니까요. 가해자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뭐 앞서서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IT 기업에서마저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또 어떤가요? 네, 이게 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성희롱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22년도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공공기관 770개하고 민간사업자 1,76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인데요. 어디에서 성희롱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에서? 민간기업이요? 아, 틀렸어요. 반대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더 높았는데요.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뭐 공공기관에는 7.4%를 기록해서 민간기업의 4.3%인 비율보다 1.7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 대처에서도 66.7%가 여전히 참고 넘어간다라고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참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조사됐어요? 이게 응답률을 보니까 첫 번째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에 행위자의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가 33.3%.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이나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인데요.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그냥 이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참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 아마 다들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최근 보도된 사건인데요. 한 2년 전에 우리 시내버스 운전기사분이 여자분이신데 그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그 버스 운행을 배우면서 직장 상사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상사니까 뭐 어떻게 그 차량 정비 또 총괄하시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괜히 불이익을 당해서 한 6개월간 침묵을 지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회사에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회사에서 조치가 전혀 적극적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회사는 가해자한테 3개월 징역 정직 내리기도 했지만요. 이상하게 가해자가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출근을 강행하셨다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계속 근무하시게 되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가 저분 안 마주치게 우리 노선 바꿔주세요라고 하니까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통을 들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취업 규칙이나 우리 회사 사규를 정해 놓는 데는 뭐 형사상 유죄 판결 받는 다음에 해고한다는 규정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이거 해고 사유를 확정 판결이 돼야지만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 놓는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거의 1심 판결이 나면 대부분 다 해고 조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회사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으니까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럼 네. 최종심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에 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건에서 이게 뭐 언론에 나오게 된 게 법에서 보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 우선 뭐 성희롱 죄송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이제 판단되기 전에 신고했을 때는 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때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켰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 회사가 피해자의 요청, 그러니까 가해자와 다른 노선에 배치해달라는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게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희롱 사건이 소규모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겨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배치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은 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는 비율이 높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희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급자가 조직 내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성희롱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징계권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징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 피해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이제 아까 행위자 미조치나 피해자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노동청에 이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그에 대한 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균열을 내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6년 전에 대법원은 피해자 다음의 잣대로 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판결을 하게 됐는데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지 말고 피해자가 처한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 1월 달에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조금 더 추가해서 틈을 냈다고 얘기하는 법리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내용의 자체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는 뭐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겁니다.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건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거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인정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섬세히 판단하고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응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건 전후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입견들을 버리고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서 뭐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이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바꾸는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기본으로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또한 이 판결에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라서 일반인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힘들다고 고려할 때 기존 판결은 폐기된 게 아니고 그냥 추가적인 그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거다 이렇게 보고야 된다는 게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돌아가 봤으면 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신고 이후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업무 고용 등에 관하여 자기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을 주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어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아까 사례처럼 불이익을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한영애의 조율. 한영애의 조율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308님, 사회 초년생일 때 일인데요. 부장님이 제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계속 주물거리고 손이 크다며 맞대보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이 정도의 일로도 어떤 처벌이나 다른 팀으로 분리 등이 가능했을까요? 하셨어요. 네, 뭐 성적 굴욕감을 느끼셨을 게 분명해요. 뭐 손금을 봐주실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뭐 손을 계속 주물거릴 일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굴욕감을 안긴 게 맞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극히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당시 때 만약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분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분리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회사에서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명백한 성희롱이군요. 네. 9374님, 이성 상사에게 오늘은 얼굴이 부어 보이십니다. 오늘은 의상이 화려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희롱일까요? 하셨어요. 이게 뭐 좀 전에 이게 소개해 주신 사례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성 상사분한테 이제 부하 직원이 상사분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관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상사분이 이제 성적 굴욕감을 느낄 건지가 먼저 판단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야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관심의 표현이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시겠나라는 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7995님, 주민센터에서 쉬는 시간 내에 입술 보호제를 바를 때 가끔 남자분께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셨어요. 남자분께서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께서 사서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 그냥 사서 선물을 드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르시던 걸 왜 자기가 바른다고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중요치는 않죠. 네. 이게 계속되는 경우도 아니고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분명 없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셨을 것 같네요. 네. 3143님, 직장 상사가 시도 때도 없이 부적절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무 시간이 아닌 때나 모바일 메신저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말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해당된다고 보고 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거나 뭐 메신저 이용해도 된다고 문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에 성희롱적 발언이 맞다고 하면 그건 관계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조치를 요구하시고요. 가해자한테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회사에서도 이제 가해자의 징계 조치로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희롱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 환경이 악화되니까 이분들께서는 점점 더
예, 근무하기 싫어지고 회사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불이익은 전체로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권혁중님이 고소든 소송이든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여서 쉬운 게 아닙니다. 법적 제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성희롱 사실 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누구든지 제3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또다시 화두가 된 이슈가 하나 있죠. 초전도체에 관한 겁니다. 지난해 상온상합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었던 국내 연구진이 최근 미국 물리학회의 PC4소스라고 하는 물질을 발표를 하면서 네. 새로운 초전도체를 또 이제 개량해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요 물리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리에서 실물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한 분들이 많았는데 현장에 참석한 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영상으로만 했네. 이거는 좀 기대한 거랑 다르다. 네. 크게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발표 LK99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도 국내 과학자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랩에서 검증을 좀 해봤거든요. 그때도 초전도체라고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아닌 것 같다. 왜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알고 보니 제가 초능력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학자들이 안 믿겠죠? 근데 100%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과학의 특성이 원래 그러해요. 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근거가 부족하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전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련 테마주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해요. 그런데 그다음 나오는 결과들은 조금 맥 빠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사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냥 꿈의 물질이다. 뭐 어린아이들이 보는 뭐 과학동화나 이런 데에 있었던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사실 매우 핫한 분야고요.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회의적이긴 했지만 이미 초전도체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삶에서 관련된 노벨상이 4-5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네. 이 기회에 초전도체가 뭔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초전도체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와서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초전도체가 뭔가요? 네. 초전도체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도체, 부도체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 도체의 초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전기 전도가 어떤 건지 한번 미시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흐르는 거,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이걸 전류라고 하는데 보통은 전하를 띈 입자라고 하지만 그냥 전자라고 할게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번개 치는 것도 사실 전자들이 공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책받침으로 머리카락이 쓱쓱쓱한 머리카락이 뜨잖아요. 정전기 같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 이런 전하를 띤 입자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두 개가 같은 건지 모르기도 했어요. 그냥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전자는 우리가 알기로 금속 내부에서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원자 내부에 원자핵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속의 경우에는 수많은 전자 중에서 막내가 한두 명 정도 되는 막내가 몰래 집에서 기어 나옵니다. 원자에서 기어 나와서 그 동네를 막 뛰어놀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금속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압력을 가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피리 부는 그 아저씨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런 압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적인 압력이니까 그게 전압인 겁니다. 전압을 네. 가하면 전류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전자가 잘 움직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도체는 전자가 잘 못 움직이는 건데 당연한 건데 미시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동네가 엄해요. 그래서 막내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원자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전부 다 원자핵 안에 딱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딱 옆에 집이랑만 교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부도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전자가 없고 여기다가 어떤 압력, 전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니까 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예요? 반도체는 반 정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설명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도체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동네에 좀 숨을 공간들이 많은 동네예요.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좀 그랬는데 네. 그 적절한 상황이 되면요.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뛰어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만.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는 적절한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적당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도체가 될 수도 있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될 수도 있는 세미도체, 이게 반도체인 겁니다. 그럼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적당한 조건이 되면 도체가 될 수 있는 부도체다라는 거는요. 스위치 역할,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요걸 통해서 제어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는 제어도 할 수 있고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체라고 해도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도체가 기본적으로는 전자들이 뛰어놀 수가 있긴 한데 네. 도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전자를 쑥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전압이 걸려서 한쪽으로 막 뛰어가고 움직이다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경우에도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피해서 지나갈 때 저항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라톤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기적거리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피해가면 돼요. 문제가 네.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흔들려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피해가기 위해서 저항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럼 저항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이미 힌트가 주어진 건데 흔들리는 나무를 정지해버리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면 저항을 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다르게 말하자면 전자가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원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원자의 움직임을, 진동을 정지시키면 되는 거고, 최소한 원자가 만약에 느리게 움직인다면 저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를 어떻게 좀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원자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온도를 낮추면 덜 활발해지겠죠. 더 활발한 상태가 온도가 높은 거고 네. 덜 움직이는 상태로 우리가 온도가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온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온도라는 게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입자들이 얼마나 신나게 움직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입자가 느려진다가 아니고 입자가 느린 걸 우리가 온도가 낮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선호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도체의 경우에는 원래 온도를 낮추면요. 원자가 점점 서서히 움직이겠죠. 그럼 저항이 서서히 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선형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초전도체는 이렇게 저항이 막 줄였더니 아주 낮아진 상태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초전도체는 초전도체, 슈퍼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를 초월했기 때문에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저항이 없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저항이 없는 거예요?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주 저항이 낮은 것이 아니라 도체를 초월한 슈퍼 전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도체를 초월한 물질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누군가가 온도를 좀 낮추면서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년도 더 된 과거예요. 1911년에 네덜란드 과학자 온네스가 당시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저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헬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거든요. 이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온도를 낼 수 있는 성능 좋은 냉장고를 그 당시 유일하게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헬륨이 모든 물질들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한 정도의 온도에서 액화가 되는데 영하 269도에서 액화가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영하 273도가 0도에 더 이상 온도가 낮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지했거든요. 영하 273도가 되면 정지하는 상태인데 영하 269도에서 액화가 될 정도니까 헬륨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에너지가 넘치는 5살짜리 남자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활발한 물질인 겁니다. 그럼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물질조차도
액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로 뭘 할까요? 내가 이런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금속의 온도를 낮추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저항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는지, 혹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더라도 선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려면 불순물이 적은 걸 해야겠죠.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아주 순수하게 만들기 쉬운 수은을 가지고, 수은도 금속이니까 이거로 실험을 하는데 예상대로 온도가 낮아졌더니 저항이 줄어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은이 4.2 켈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69도가 되니까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원래는 선형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된 거는 1911년입니다. 저항이 왜 사라졌을까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항이 네. 뚝 사라지는 그런 비슷한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은 액체잖아요. 네. 또 온도를 낮추다 보면 갑자기 0도씨가 되면 얼음으로 확 변해버리잖아요. 네. 상전이 하듯이 저항이 사라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항이 왜 0이 됐지? 그 네. 이유를 밝혀내는 게 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항이 스무스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왜 뚝 떨어지지?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설명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왜 나타나냐? 양자역학적인 양자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양자역학이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지고 어렵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한데 이 1911년은요. 네. 아직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건데 최초로 이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게 된 게 언제냐면 현상이 발견되고 46년이 지난 1957년이거든요. 네. 이것만 들어도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 BCS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BCS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과학자들도 46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한 번만 내 네. 생에 한 번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해하도록. 초저온이 되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거동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네. 마치 하나인 것처럼 짝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원래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영국과 프랑스가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네. 그런 전자 둘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네.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적이 생기게 됐더니 항상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영국, 프랑스 원래는 싸우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전자도 둘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연합한 걸 쿠퍼쌍이라고 부르는데 이 쿠퍼쌍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쿠퍼쌍이 되면 아나무인이 돼요. 이들은 다른 원자를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반발력도 못 느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항이 갑자기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쿠퍼쌍을 이루면 아나무인이 되는가? 네. 이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고 양자역학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흥미롭게도 슈레딩거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슈레딩거 방정식 어떻게 나왔는데요? 슈레딩거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라고 해요. 흥미로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랑 달라요. 그냥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그게 양자적인 건데 그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했느냐. 슈레딩거라고 하는 천재의 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어려운 겁니다. 어렵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도가 낮아지면 전자의 거동이 특별해지면서 갑자기 짝을 이루게 되고 쌍을 네. 이루게 되고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원래 반발력이나 다른 원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느끼게 되더라. 아나무인이 되더라.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걸 위해서 초저온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러다가 만약에 초저온 상태에서는 저항이 없어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또 거대한 전류는 흐르지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이 초전도 현상도 깨집니다. 아, 그래요.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고 46년이 지나서야 결국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시간 한 번에 이걸 다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른 초전도체를 발견하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상현상이 발견되고 과학의 진보를 보면요. 그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면 이걸 일반화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적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문제입니다. 고온 초전도체 혹은 상온 초전도체가 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BCS 이론에 의하면 40켈빈까지 즉 영하 240도 이하에서만 설명이 돼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BCS 이론이 안 맞아요. 그런데 1980년대가 되니까 금속산화물에서 영하 235도
240도보다 5도 높잖아요. 네. 235도일 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노벨상까지 받았던 BCS 이론이 아닌 다른 메커니즘으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BCS 이론으로 예측한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면 영하 235도, 예를 들면 영하 200도, 예를 들면 영하 19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온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30K보다 높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네. 이런 초전도체가 가능하다는 게 발견이 되면요. 약간 스포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세라믹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가능한 걸 알면 갑자기 발견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스포츠도 원래 기록을 깨기가 되게 어렵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기록을 깨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쵸. 갑자기 몇 이제 초에 벽이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막 그렇죠. 신기록이 나오잖아요. 과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론이 없고요. 네. 실용적으로는 영하 240보다 높다고 해도 240도보다 높아도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액체헬륨은 굉장히 비싼데 그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액체헬륨보다 훨씬 싼 액체 질소로 만들 수 있는 초전도체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막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 게 있다라고 하면 실용적인 건데 이미 1980년대에 127K 액체 질소의 온도, 액체 질소만 있어도 나타날 수 있는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네. 또 뭐도 있냐면 90년대 이후가 되니까 고압, 압력을 높이 가해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는데 고압이 어느 정도냐면요. 15만 기압. 뭐 2010년이 넘었을 때는 100만 기압, 480만 기압 이렇게 가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더라. 실험실 환경에서는 구현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려면 10만 기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전도 현상 만드는데 480만 기압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걸로 뭔가 실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그렇네요.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은 액체 헬륨뿐만 아니라 액체 질소로도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MRI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다. 액체 헬륨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싸요. MRI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싼 액체 헬륨을 계속 냉각시키고 재활용하는 데 들어간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액체 질소로 쓰면 되잖아. 네. 그럼 이미 사용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초전도체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체 질소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세라믹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도자기로 전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부적합해요. 현상은 있지만 또 최근에 발견된 물질은 초고압이 필요한데 그걸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레이저를 가지고 실험실 환경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이걸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MRI는 실제로 거대한 장치고 네. 엄청난 자기장이 필요해서 거대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 저항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약에 초전도 현상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식간에 거기에 열이 발생하면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불이 날 수 있나요? 불도 날 수 있고 그 내부가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금속 기반으로 세라믹 말고 기존 방식. 원래 형만 하나 없다고 하죠. 이게 고관이 명관이라고 기존의 방식의 액체헬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전도체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0이 되긴 했지만 전류가 무제한인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초전도 현상이 유지되려면 특정 온도 이하여야 되고 네. 특정 자기장 이하 또 특정 전류까지만 가능하거든요. MRI를 가지고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거대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려면 온도를 딱 임기 온도보다 살짝만 낮추면 안 되고 확 낮춰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죠. 더 많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여전히 액체헬륨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가 만일에 실용화된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력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이 1년에 송전 과정에서 그 손실이 뭐 20조가 넘고 우리나라 1년에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요즘의 경제를 생각하면 10% 손실이 있으면요. 120% 생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정도는 와 있어요. 사실 상온 초전도체로 과연 송전선을 만들 거냐 굉장히 소재가 비쌀 게 확실하거든요. 개발됐다 네. 하더라도. 네. 그러면 경제성은 다각도로 따져야 되는 건데 이미 송전선 우리 알루미늄 쓰거든요. 구리가 훨씬 더 전기 전도성이 높지만 안 써요. 왜냐하면 더 무겁고 더 비싸요.
구리보다 더 좋은 건 은이 있어요. 누가 은으로 전선을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경제성은 항상 생각하는 건데 10% 5%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소재와 배터리 기술이 좀 뒷받침이 되면 제 손가락만한 모터가 만들어내는 힘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작은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 비행기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하게 소형화시키는 것들은 가능해질 거예요. 발열도 없어질 거고 컴퓨터의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네. 전문가로서 초전도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용 이게 실험실 환경에서 맞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도 없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지만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5년 10년 안에 상용화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아직도 MRI가 액체 헬륨을 쓰고 있는 걸까 하나의 우리한테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게 있는 겁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